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 6월 심화이론 및 기출분석반 이제 오늘 첫 주차 개강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 한 주 동안 쉬는 시간 가져가지고 뭐 개별적으로 뭐 복습 밀린 것들 뭐 많이들 해치우셔가지고 뭐 저번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복습 이렇게 밀린 거 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예습할 거 뭐 예습해가면 가냐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휴식을 취했구나, 그리고 밀린 복습 잘 처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덧 저희가 저희 슬슬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우리 시험이 11월에 있으니까 뭐 10월까지만 100% 채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5월이라고 하면 어느덧 50%의 시간을 차지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진도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자꾸 잠을 줄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발 잠은 푹 주무시고 대신에 공부 이외의 다른 시간들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놀 거면 집에 가서 푹 쉬지 괜히 학원에서 쓸데없이 잡담이나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루고 미루었던 운동을 이제 저번 주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수영 같은 거 배워서 우리 여름에는 조금 옷을 벗고 다닐 수 있게 옷을 벗고 다닐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사회 변동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5, 6월 반 동안에서는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그리고 근현대 영역을 나가도록 할 건데 프린트는 이거 진도 계획표 정확한 것은 이제 토요일에 나갈 건데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주차, 2주차, 3주차 동안 쭉 나가게 되고요. 프린트가 오늘 나간 프린트가 문제지와 그 다음에 사료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것들을 한 것만 약 50페이지가 되죠. 그리고 해설지는 오늘 다 나가지 않았는데 해설지는 다음 주에 이제 전체 다 나가게 되고 오늘은 일부만 나갔는데요. 종이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왜냐면은 조선 후기는 교과서마다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뿌셈에만 있는 사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조선 후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뿌셈도 신판과 구판이 저자가 달라지는 지점이 좀 조선 후기라서 신판의 내용과 구판의 내용들이 사료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해서 신판과 구판 내용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3주 동안 배우게 되면은 아마 조선 후기와 관련된 웬만한 사료들 그리고 웬만한 개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3주 동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기본 교재로 전반적인 진도로 나가고 2, 3, 4교시에는 기출 프린트와 그다음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는 한국사 길잡이, 한국사 특강 등을 통해서 3주간 진행해 나가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중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나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 6월 반부터는 명나라부터 나가게 되는데 명나라, 청나라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동양사 개론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아편전쟁부터 신의 혁명 직전까지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와 함께 저희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동양사 개론을 보고 여기서부터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보는 게 맞을까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전반적으로 조금 서술이 깔끔한 면이 있고 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에만 있는 서술들이 덜어 있어서 근대부터는 저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주 텍스트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동양사 개론 텍스트를 따와서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약점인 부분이 근현대 파트죠. 그래서 4주차부터는 이제 개항기 파트를 나가도록 하는데 개항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린트가 많이 두꺼울 거예요. 왜냐면은 7차 한국 근현대사 뭐 이런 거에만 있는 내용들도 좀 있고 뿌셈도 6권 7권에 이제 여러 가지 근현대 파트의 사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원래는 개항기도 한 2주 만에 끝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사료들 같은 것을 봐야 될 것도 좀 있고 해서 3주 동안 개항기 파트를 천천히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기출 프린트 마찬가지로 한 50페이지가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해설지만 해도 또 50페이지가 또 넘을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명 넘게 앉아 있으니까 학원에서 이런 거 프린트 뽑을 때마다 저희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을 해요. 200 곱하기 50만 뭐 이러면서 막 눈치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좀 7차 교과서에만 있는 사료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한국 근대사라고 하는 푸른 역사에서 나온 책들, 그리고 20세기 한국사 시리즈에만 나오는 조그만 내용들도 좀 세세하게 다 전반적으로 건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개항기라던가 이런 시기에 관련된 좀 괜찮은 사료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찬양의 문제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웬만한 사료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한국사 관련된 사료들, 텍스트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신해혁명, 현재까지 해서 중국사를 전반적으로 4차 시간에 쭉 빼게 되고요. 그다음 일제강점기도요. 사실은 2번 만에 할까 3번 만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동양사를 최대한 조금 압축적으로 하고 한국사에 많이 몰빵을 하기 위해서 강점기도 3회에 걸쳐서 약 12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게 돼서 7차 교과서, 그다음 2009 한국사 시리즈, 한국사 교과서 시리즈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다 저와 함께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 7주차에는 사실 이것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일본사와 인도사, 저희 임용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과 관련된 문항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동남아 사설도 같이 여기다가 다루긴 할 거예요. 동남아 사설도 같이 다루도록 해서, 그러니까 인도사 같은 경우는 2014학년도에 나오고 5년째 지금 미기출이 되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사도 지금 2년째 크게 기출된 것들이 없어서 일본사도 다시 한번 조금 봐야 될 시즌인 것 같아서 이때 기타사와 관련된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대한민국 역사, 아마 해방 3년사부터 4.19 혁명까지가 이때까지 다루게 될 거고, 4.19 혁명부터 이후까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마지막 날은 저희가 역시 3월과 마찬가지로 뭘 보죠? 총괄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좀 총괄평가를 쉽게 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봤는지 너무 푹 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저의 취향에 맞게 어려운 문항들, 실제 임용시험에 맞게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도 1, 2점짜리 껴넣고 한자 사료 문제까지 해가지고 실제 시험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나갈 거고요. 여기 범위는 3, 4월 범위도 들어가고 5, 6월 범위도 들어가서 전체 범위가 다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빡빡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도로 나갈 테니까요. 세부적인 진도표는 토요일 날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카페에도 업로딩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분석 프린트 앞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요. 약 36문항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고려만국지도 문제도 한국사라고도 할 수 있고 동양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려만국지도는 동양사를 보내버려서 총 36문항 정도를 선별을 했는데요. 문제 이렇게 쫙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굉장히 분야별로 문제가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사 같은 경우는 정치사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어디가 많이 나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 후기는 그 어느 한 부분 하나 비워둘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대략적으로 정치사 문제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11번부터 22번까지는 경제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23번부터 28번까지는 사회사 문제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사 1주차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2주차에는 경제사, 사회사 문제를 보도록 할 거고, 3주차에는 조선후기 문화사, 즉 3주차 문화사 파트를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사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고대사라든지 고려사라든지 조선 전기라든지 이런 데는 사료가 재탕되는 문항들이 꼭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사료 문제가 그대로 똑같은 문제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는 식의 여러 번 재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선 후기는 사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재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주제는 재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료가 조금 낯선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접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사와 관련된 것들은 뭐 1번부터 보게 되면은 뭐 붕당과의 인식 변화부터 그 요인, 그다음에 북인 정권, 광해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사에서 근래,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다가 근래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연도가 다 써있고 하잖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봤을 때. 네, 지금 다들 이제 1주 동안 파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주차 우리가 정치사와 관련된 파트에서는 출제 분석 여기 보게 되면은 근래 시험에서는 예전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다가 요새 시험에서 안 나왔던 부분, 혹은 수능 시험에서 많이 나왔다가 요새 우리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은 예를 들면은 탕평 정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도 저희 임용 시험에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는 않죠. 뭐 작년에 초계문신 제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탕평 정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탕평 정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즉 숙종 때 뭐 했고, 영조 때 뭐 했고, 정조 때 뭐 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새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 혹은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후 세도정치로 간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퇴폐상들, 삼정의 문란들, 수치체제의 변화들, 매관 매직들, 그런 것들도 요새 시험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비변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해먹는 얘기라든지,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헤쳐먹는 얘기라든지, 혹은 홍경래의 난은 우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혹은 임술 농민봉기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현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풀 때나 이럴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물론 작년엔 정조 문제가 1점짜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조금 직접적인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경제사 파트에서도 예전엔 나왔는데 요새 안 나온 것이 뭐가 있죠? 삼정의 문란도 있고요. 또 예전에 나왔는데 요새 안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의 통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전에는 여러 번 정말 지겹게 나왔는데 요새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경제사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볼 것 같은데, 농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항법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광자기 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농민층들이 분화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항법은 노동력을 절감해 주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상품, 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까? 상품 작물, 담배와 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담배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그런 다양한 작물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업도 발달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업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었는지 예전에 시험에 물어봤으나만 요새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또 상업의 발달, 특히 원래는 시전 상인들이 모든 걸 다 해먹다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누굽니까? 난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난전들의 자유로운 상공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뭐가 실시가 되죠? 신의 통공 같은 것들이 예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경쟁률이 최악이었던 객관식 시절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요 근래 서다평으로 오면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신의 통공의 배경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이것이 갖는 의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남들이 맞는 것만 맞아도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맞는 거를 틀릴 때는 정말로 치명적으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막 이상한 거, 출제확률 0.5%도 안 되는 막 이상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나올 만한 거부터 세세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시험 문제, 우리 객관식 때 한 번 물어봤던 것이 광업제도의 변화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광업제도의 변화가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설점수제의 실시 내용들 같은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꼭 한번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다못해 뭐 인터넷에서 자료가 떠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그 오프닝부터 힘들죠? 네, 그래요. 양복을 입어서 그런가? 네, 그 다음에 3주차에 보시게 되면요. 3회 보시면 이제 사회사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사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새 안 나온 거 딱 봐도 뭐가 있습니까? 중인층의 성장, 즉 중인층의 신분 상승 노력 같은 것이 시험 문제 괴문장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요새는 굉장히 잠잠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도 여러분이 꼭 한번 나올 수 있구나. 규사는 누가 썼고 연조규감은 누가 썼고 어떤 내용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또 서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 그리고 뭐 정조 때 어떻게 되고 철종 때 어떻게 되고 각 왕 때 중인층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은근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화사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시험 문제에 정말 단골인 주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실학이죠. 그 실학 중에서 요새 안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실학 뭐? 옛날 교과서에서는, 요새는 이걸 좀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좀 완전 구분해서 쓰지 않나요? 옛날에는 중농학판이 중상학판이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막 도식화시키고 교과서 서술에서 다루고 하는 문제가 그 서술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요새는 어쨌거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중농학파 얘기는 사실은 2014학년도 10점짜리 문제에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 중상학파는 요새 정말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서라던가 뭐 박재가, 박지원 이런 친구들이 중상학파에서 어떠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가 사학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선 후기의 사학사는 절대로 쉽게 보면은 안 됩니다. 쉽게 보면은 안 돼요. 조선 후기 사학사 여러 번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래에도. 하지만 동사 강목만 출제가 많이 되었지 동사 강목 이외의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뭐 조선의 뭐 3대 사학사 뭐 이런 식으로 막 책을 뽑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연려실기술이라던가 그런 책들도 여러분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학사 너무 여긴 진부하지만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사료가 낯설지 문제가 낯선 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내용들 꼭 한번 보시고, 그다음 해설지가 조금 두껍게 나가기도 하는데 해설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 뿌셈 텍스트들도 여러분이 꼭 한번 같이 읽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 교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4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0쪽 보시게 되면요, 뭐 단원 열기 파트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조선 후기의 정치체들을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언제까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뭐 현종 아니면 숙종 초기까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이 바로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붕당들은 계속해서 이제 분화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특히 동인과 서인은 왜 분화하게 됩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이조전량증 문제를 놓고 분화하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그럼 동인은 또 왜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를 또 하게 되죠? 무슨 사건을 처리를 놓고? 정철회. 처리 문제를 놓고 분화하기 시작을 하죠. 정철에 대해서 왜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죠? 건조위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는 정철이 무슨 사건의 수사를 맡았습니까?
정여립 사건의 처리를 맡았고, 그때 정철이 워낙 혹독하게 상대탄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정철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놓고 북인과 남인으로, 서인에서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놓고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했다라고 했고요. 다시 그 북인은 광해군 때에 다시 한번 분화를 이룩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책을 보다 보면은, 혹은 한국사 통론을 보다 보면 골북인이, 육북인이 막 이런 이상한 붕당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벽파, 시파까지만 보시기 바래요. 벽파, 시파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노론과 소론은 왜 분열되게 됩니까? 노론과 소론. 회의 시비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따 같이 볼게요. 회의 시비라던가 여러 가지가 걸쳐지게 되는데, 환국 주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벽파와 시파는 어떻게 분열되게 됩니까? 사도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노론 내부에서 대체적으로는 노론 내부에서 분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벽파와 시파, 즉 벽파는 사도세자 잘 죽었다, 죽을 놈이었어, 약간 이런 시잡장이라면, 시파는 하면서 막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시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파라고 그냥 봅시다. 그래서 이런 당쟁이 왜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의 분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얘들이 왜 분화가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이따 오늘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조가 되겠습니다. 선조는요, 별로 좋아하는 왕은 아닌데요. 굉장히 재위 기간이 길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참화를 겪으시는 분입니까? 임진왜란을 겪으시는 분이죠. 임진왜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 의병장으로 참여를 많이 했던 북인들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임진왜란 도중에 훈련도감이라던가 소고군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 훈련도감과 소고군, 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호신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훈련도감, 소오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척개광이 쓴 거였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은요,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당장은 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광해군에 대해서는요, 천재교과서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평가가 엇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대충 배울 때는 중리외교, 굉장히 내정을 잘했던 민들을 생각했던 좋은 왕 이런 식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면은, 요새는 광해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평가가 양면적이다라고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정치에서 보시게 되면요, 궁궐 조성을 열나 많이 해. 즉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지금 궁궐을 지금 몇 개나 지금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 당대부터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던 왕이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인조 반정 이후에 광해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중리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토목공사에 대한 비판도 당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토목공사 할 때냐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아서, 우리가 광해군에 대해서 재평가를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새의 주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재교과서 같은 이렇게 서술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광해군이라고 하는 자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평가가 좋아졌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 그런 광해군에 대한 좋은 평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서술들이 있고요. 경제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양한과 호적을 재작성하면서 그래서 호패법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광해군의 실책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회퇴변척이라고 있습니다. 정인홍이 오현 종사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거였죠? 회제와 태계를 삭제하려고 시도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성균관 유생들은 정인록을 일종의 유생명부, 양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청금록에서 삭제하게 되고요. 이것이 광해군 정권, 북인 정권에 대한 지지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광해군을 재평가한 것을 재평가하자는 분석에 보면은 이 중립외교도 굉장히 실상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항복했지? 강홍립이 항복할 때 병사를 온전히 보존한 채로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에 항복을 하거든. 그래서 야, 그게 진짜로 중립외교면은 전쟁 시작할 때 항복을 해야지 왜 엄청난 참화를 겪은 다음에야 항복을 하는 것이냐? 중립외교 자체도 실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오학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하지만 중립외교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냥 밑에 조그만 글로 뭐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만 교과서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인조반정, 즉 이제 폐모살제라던가 제주진을 저버린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학계나 아니면 당대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방조한 것이 인조반정이다라고 합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방조한 사건이 인조반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명나라한테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을 갑자기 폐위시켰다라고 했을 때 명나라가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야, 걔 잘했는데 왜 너네가 쫓아내? 문제 있는 거 뭐야 자꾸 막 진상조사단 보내고 우리한테 자꾸 시비 걸고 하게 되니까 인조의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자꾸만 광해군만 찾아.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이거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네라고 하게 되고 이때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 명나라의 장수 한 명이 여진족과 싸우다가 패퇴해서 들어온 놈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모문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명나라 황실의 환관들과 친밀한 인물이야. 그래서 이 인물이 이런 전후 사정을 이용을 해서 인조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저기 한반도 북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의 모가지를 잘라다가 명나라한테 저 여진놈들 모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보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고 모문용이 자꾸만 나대니까 여진, 후금 이 친구들이 이제는 인조한테 모문용 뭐야? 라고 하게 되면서 죄를 묻는 것이 준날의 정묘호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인조 파트에 보시게 되면요. 인조는 즉위하자마자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2등 공신이에요. 하지만 그조차도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이 친구 자기가 1등 공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등 공신이야. 거기다가 자기 싸움 잘한다고 국경, 변경 지방에다가 보냈어. 나 2등 공신인데 변경에 보내? 해야 돼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반정 일으켜야지라고 해가지고 이 국경 지방에서 잘 싸우는 정예병들, 특히 우리가 임진왜란 때 항복했던 일본 군대를 항외라고 해서 정예군으로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는데 그 항외들과 정예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는 사건이 이괄의 난이에요. 실제적으로 한양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인조는 어디로 친다? 공주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까지 추대했다가 금방 진압다는 것이 이괄의 난인데 이괄의 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변방의 방비가 약해지게 되고 이괄의 잔당 세력들이 얘네가 이제 패난했다가 졌으니까 조선에 살 수가 없잖아.
다 여진족한테 도망을 간다고. 그럼 여진족 애들이 변방적이 여기 성 있고 여기 성 있고 여기 성 있는데 어떻게 패스하고 나면 함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방비 정보를 세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 뒷날 이들의 침입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보시게 되면요. 인조 반정은요, 서인들의 집권 원칙이 마련됩니다. 교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물실국혼 숭용산림이라고 하는데, 물실국혼 뭐예요? 서인에서 뭐가 나는 거? 왕비가 나는 겁니다. 숭용산림은요, 명망 있는 제야 살림들을 숭용하는 거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모문용 등에 대해서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뒷날 호란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호란이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살림의 역할 중에 바로 윗줄에 있는데, 시강원이 뭡니까? 시강원. 세자의 교육을 시키는 건데, 거기에 살림이 스승으로서 세자를 교육시키게 되면서 뒷날 국왕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살림의 역할이 증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누르하치의 여진족 통일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지원 문제가 크다? 모문용 군대에 대한 지원 문제가 큽니다. 친명 배금 정책이라던가 모문용 군대에 대한 지원 때문에 크게 되고요. 이들도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하에 침략하게 되는데,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고작 3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자 화약 관계를 맺게 되죠. 무슨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까?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그럼 형제 관계를 체결한다는 것은 명과 뒷날 이제 후금에 간의 전쟁에 조선은 뭐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뭐해라. 명과 우리가 얘네랑 싸울 건데 너희 우리랑 형제야. 그럼 최소한 우리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 해라? 중립을 지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제관계다라고 뿌생 같은 책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저번 주에 제가 학원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막 바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하느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잠깐 왔을 때 여러분들 몇 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요. 답을 쓸 때는 여러분 채점 뒤에 우리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해설지에 그 출제위원들이 현직 교사들한테 이 키워드가 있으면 채점하세요라고 주는 종이에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런 거 있다고 정답 처리하라는 거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토대로 어떻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자호란의 배경을 쓰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후금과 조선의 사이가 나빠져서 아니면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이런 걸로만 쓰면은 정답으로 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병자호란의 배경 파트에 보시게 되면요, 먼저 후금이 과다한 세패를 요구하게 됩니다. 뿌생 같은 책에서 나와요. 당시 명과 단절되면서 북쪽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쌀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안 나고 하고 또 기상도 좋지 않아. 먹을 건 없는데 명과는 이미 사이가 단절됐어. 우리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너네가 내라라고 하면서 이미 막 5배, 6배 막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세패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형제 관계를 좀 치욕스러웠어. 인조 입장이 치욕스러웠는데 이제는 군신 관계를 맺으라고 하죠. 즉 이전에는 중립이었다면,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중립의 입장을 취급받았다면 이제는 후금의 입장에서 명과 싸우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자 조선은 싫어라고 하면서 전쟁을 펼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다 아시죠? 머리 9번 찍고 머리에서 피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종 파트 가시게 되면요, 효종은요, 그런 우리 아빠, 특히 효종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첫째였던 소현세자를 제끼고 왕이 된 분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복수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냈다가 안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효종의 북벌 정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쭉쭉쭉 추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제야 살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막 스승으로 모시고 그와 독대까지 하게 됩니까?
송시열까지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요, 효종은요, 직접적인 북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정책을 취해요. 즉, 어영창도 강화하고 이완도 중용하고 하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도 개량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송시열은 그저 수신만 하라고 해. 원한을 가슴에 품고 때만 보라고 해. 어쨌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 북벌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군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군대를 열심히 키웁니다만 당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청나라가 있고 저 위쪽에 누가 여기 내려오게 되면서 누가 내려오게 됩니까? 러시아, 아라사가 내려오게 되고 이 청과 이들 간의 전쟁에 우리 조선이 동원되게 되면서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었고요. 효종 이후로는 조금 형해화되는 것이 일종의 북벌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농가 집성이 이 시기에 간행이 되는데요. 누가 주도한 겁니까? 공주 목사 신속이 주도한 것이었죠. 신속. 그래서 송시열이나 이런 분들이 글도 써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현종 보시게 되면요. 현종 때는요, 이 효종의 지위를 놓고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벌어진다라고 했죠. 기해 예송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서인이 이기죠. 하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남인이 이긴다라고 했어. 근데 현종이 갑인 예송에서 남인 손 들어주고 있을 때 픽 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숙종 때 잠시 보시게 되면요. 숙종 좀 뒤로 넘겨서 숙종 때 보시게 되면은 248쪽 보시게 되면요. 숙종 때 즉위하자마자 우리 현종 때 남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남인 손 들어주다가 픽하고 죽었어. 그렇다면 그거 빌미로 남인 정권 내가 세워야지 하게 하면서 갑인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갑인 환국은 직위년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교과서에는 경기갑 이거 세 가면 나오는데 갑인 환국 뿌생 같은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남인 정권이 수립이 돼. 근데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걸 놓고 다 갈아버리자가 탕남입니까? 청남입니까? 다 갈아버리자. 서인 다 죽여버리자. 청남이에요. 강경파는 청남이고요. 온건파는 탕남입니다. 이 청남, 강경파 친구들이 뒷날 예송 논쟁을 일으키는 윤휴라던가 허목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허목 이런 분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는요, 현종 말년에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삼계가 일으키는 난, 무슨 난? 3번의 난이 있고요. 이거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남인 정권에서 주도가 돼서 만든 총사령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도채찰사부예요. 도채찰사부입니다. 허적 같은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무가를 많이 합병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 하지만 남인이 이제 실각하고 청나라도 3번에 나는 승리로 거두게 되면서 중단되게 되고 이제는 정신승리하는 대명의리론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대보단과 만동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시험에 묻는다면은 국가에서 설립한 건 뭐예요? 대보단이고요. 송시열이 사사로이 만든 건 뭡니까? 만동묘예요. 만동묘. 송시열 쪽에서 사사로이 만든 것은 만동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신환국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허적 이런 친구들이 자꾸 도채찰사본이 이런 여러 가지들 자꾸만 군사력 가지려고 해. 원래 군사력은 숙종 때만 해도 척신세력, 왕실과 뭔가 혼인관계로 엮여있는 척신세력이 지금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표주자가 김익주라던가 김석훈 이런 친구들인데 자꾸만 남인들도 그런 군사 관련된 거 자꾸만 욕심을 내면서 도채찰사부 가져가고 자꾸만 자꾸 좀 느낌이 좋지 않아. 그런데 이때 허적이 유학사건이라고 해서 자기네 집에 잔치 벌이는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기름 먹인 장막을 끼면 이 빗물을 피할 수가 있대. 왕만 가지고 있는 건데 숙종이 딱 비가 오는 걸 보고 오늘 저기네 집에 잔치 있다며 그거 빌려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미 빌려갔다라고 하는 환관의 말을 듣고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환국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김석주와 김익훈 같은 척신 세력들이 여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서인 정권을 만드는데 도와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이 남인 세력을 싸그리 밀어버리기 위해서 임술삼고변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고변 사건을 약간 조작해서 일으키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 경신왕국 주도층에 대한 이 김석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서인 정권을 만드는데 도와줬으니까 좋게 볼 것이냐. 아니다. 우린 비록 도왔지만 이는 척신이고 얘는 빼고 정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장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김석주를 긍정적으로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친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장층의 노론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야! 걔가 우리를 도와줬어도 그는 잘못했어. 너무 무리했어. 그도 척신일 뿐이야 라고 하는 소장층의 뒷날에 소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회니시비라고 하는 것이 얽혀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회 어쩌고저쩌고 사는 송시열과 니 어쩌고저쩌고 사는 윤증 이런 친구 같은 동네 이름을 딴 거예요. 동네 이름을 딴 회니시비라고 해가지고 송시열과 윤증이 다투게 되면서 그것이 결합돼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다라고 합니다. 노론, 소론. 즉 송시열이 있고요. 이따가 판서할 건데, 윤선거가 있고요. 예전에 했던 건데요. 윤선거 아들이 누구라고? 윤증이고요. 윤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송시열과 윤선거가 예전에 다퉜어. 그래서 절교해. 쟤는 사문단적이야 라고 해서 절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거나 절교를 했는데 그래도 이 둘이 여전히 친하게 지냈는지 아니면은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 어쨌거나 송시열은 그거에서 찜찜하게 생각을 했고 뒷날 이 송시열 밑에서 공부를 했던 윤증이 우리 아빠 묘지문 좀 써주세요라고 찾아갔을 때 송시열이 으이구 막 하면서 되게 조금 하찮은 인물인 것처럼 약간 서술을 하게 되자 거기에 이제 시비가 붙어서 회니 시비가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기사환국은요. 이제 우리 드라마로 많이 봤겠죠? 장희빈 너무 예뻐가지고 서인을 축출하는 겁니다. 이때 시원하게 콜라 한 사발 드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송시열 아저씨가 이때 사약을 마시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갑술환국 때 서인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초기는 약간 소론이 우위했으나 병신처분 때 이젠 노론 정권이 우위가 되게 되면서 다시 장희빈의 아들 내미를 교체하기 위해서 대리청정을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얘가 잘해가지고 흐지부지 된 것이 이런 적이 있었죠. 넘어갈게요. 250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경종 파트에 가시게 되면요. 이제 소론이 밀어서 왕이 그래나 유지할 수 있던 것이 경종이 되겠는데요. 장희빈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종은요 몸이 원래부터 비실비실했나 봐. 비실비실했어. 그래가지고 이 소론 정권이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들이 자꾸만 연인군 세대로 책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시도를 해. 그러자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옥사를 일으킨 것이 신임옥사가 되겠습니다. 즉 김일경 등이 주도가 되어서요 노론 저와 젊은데 연인군 세대 책봉까지 했어. 거기다가 연인군한테 대리청정까지 하래. 야 이거는 역이다, 역모다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신임 옥사가 되겠습니다. 역모가 아니라 역모예요. 역모. 네, 발음 조심해야지. 네, 5분만 더 끝낼게요. 그다음 영조 때 가시게 되면요. 그 영조는요 어쨌거나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을 자유롭지 못했던 왕입니다. 엄마도 무술에서 천출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적 컴플렉스도 있었고 영조가 준 간장게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이 죽었다라고 하는 당대의 비판도 많았어. 막
과거 시험 보러 온 애들이 답안지에다가 간장게장 막 이런 식으로 답 쓰면서 영조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막 영조가 너 이거 왜 썼니라고 친히 국문하면은 저는 간장게장을 30년째 먹지 않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컴플렉스에 많이 시달렸던 왕이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신임 옥사 때 죽은 그 노론 4대 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평생을 고민한 왕이 영조기도 해요. 노론 4대 신이 지금 이미 경종 때 영모죄로 죽었잖아. 그들이 영모죄면은 나는 영모죄를 일으킨 수장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노론 사대신 얘기 나오는 게 자기 신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먼저 을사처분에서는 노론 사대신의 충절을 포상하고 노론 정권 성립하게 되는데 이 노론들이 너무 나대. 그래서 다시 정미환국으로 잠시 소론 정권을 성립시켰는데 이때 소론 강경파, 급소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인좌의 난이 있고요. 소론 강경파가 일으킨 난을 소론 온건파가 진압하게 되는 것이 이인좌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되겠어요. 이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완론탕평이라고 해서 이 정조 시기에 탕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교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꼭 한번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요, 비변사를 통해서 이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날에는 이 비변사가 왕을 완전히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는데 이 탕평 정치 시기에는요, 왕이 비변사를 통해서 전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비변사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시기가 탕평 정치 시기가 되겠고, 뒷날 왕이 뭔가 똘망똘망하지 못해, 왕의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가 왕을 완전히 먹어버리면서 세도 정치가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변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뭐다? 팔도 구간 당상제가 있습니다. 팔도의 일들을 비변사가 최종 결제 같은 거 하는 것이 팔도 구간 당상제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신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51쪽으로 가면요. 그다음에 이따 신특에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주자 가래라던가 소학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선 전개는 4대 부들만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조선 전기라면 조선 후기에는 서민 자제 그리고 여자들, 부녀자들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맨 위에 어제 소학 언해라든지 어제 소학 진함이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여자들, 서민들 너희도 이거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왕실에서 이런 것을 편찬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특 같은 책에서는 탕평군주의 모습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탕평군주의 모습으로서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정조, 마지막은요. 정조인데요. 작년 문제 나왔던 것이죠.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면서 이제는 왕의 여러 가지 그 정치를 뒷받침하는 이들을 선발하기 시작을 하고 교육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 교육시키는 제도로서 작년 시험 문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초계문신제라고 있습니다. 초계문신제. 일단 기출문제 할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조가 또 재탕이 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만든 군사기구 오군영보다 훨씬 당대의 위세가 컸던 부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장용영이라고 있고요. 이 장용영은 정조가 건설한 화성을 화성이 가는데 호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따가 신특도 볼 거고 여러 가지 책들 볼 건데 화성 건설의 의미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이런 책에서 이런 데서 물어본 적이 있어서 여기도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사회 안정 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쭉쭉쭉 하게 되는데 수능에 딱 한 번 나왔던 것이 문체 반정 운동이라고 해서 당시 뭔가 그 재밌는 이야기체로 쓰여진 이런 것을 이거 잡문체야 이따위로 쓰지 마 열화일기 너네 이거 이따위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문체반정이라고 있습니다. 문체반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신의 박해라고 하고 한다는 진산 사건이 있죠. 천주교 신자들이 막 신주 불태고 이런 것이 있자 이때는 대거 탄압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성약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일부만 탄압하게 됩니까? 일부 이들 당사자들만 탄압을 하게 되는 신의 박해가 있습니다. 성약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편찬 사업 파트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신특에서 하게 될 건데 오륜행실도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과 중종 때 만든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쳐서 편찬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특에서는 뭐라고 편찬하느냐? 이전까지는 삼강, 오륜 이런 것들 그냥 약간 사대부들한테만 강조를 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자. 이거 사족과 평민의 구분을 철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탕평군주의 모습으로서 신특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이따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교시에는 교재 조금만 더 본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